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주말에 조금 목소리 때문에 고생하셨죠? 한 감기 때문에. 80% 올라왔습니다. 네. 예. 자, 일본 문제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속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의 압승,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 그 상황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 중의원 선거 자민당 단독으로만 316석, 열림여당 일본 유신일까지 하면 352석. 압도적인 승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의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래 가장 최대의 승리다. 뭐 기록적으로도 그래요. 1986년에 자민당이 나카소네 전 총리 시절에 300석을 넘긴 바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때는 중의원 전체 의석이 512개, 지금의 395석보다 훨씬 많을 때라서 이 395석의 의석 가운데서 무려 310석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310석이 왜 중요하냐면 단독으로 중의원 3분의 2를 넘어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승리는 그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예측을 못했어요. 그야말로 다카이치의 승리다. 뭐 이건 자민당의 승리라고 볼 수 없고 다카이치의 인기 투표가 전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그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정세 나아가 미일 동맹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 동북아의 안보 경제 정세에 아주 결정적인 그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재명 정권의 입장에서는 겉으로야 뭐 축하한다고 하겠지만 속내는 대단히 불편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승리라고 볼 수 있고 그야말로 다카이치에 의한 다카이치를 위한 다카이치의 선거 이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민당의 압승으로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루어지는 이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 자, 이렇게 352석 자민당 단독으로만 316석 그걸 얻게 된 비결이 참 궁금한데요. 일본 유권자들이 이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에 이렇게 지지를 보낸 이유, 특히나 이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어떤 평가 또 어떤 것들을 기대한다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던데 저는 우선 그 미일 동맹을 굳건히 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과 또 이 미국 국민들도 안심을 시켰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의 무슨 그 중요한 선거에서 대놓고 지원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게 처음이에요.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아니 외국 선거에서 누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정도만 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아예 그냥 다카이치 총리를 3월 19일에 백악관에서 총리로서 맡겠다.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당연히 다카이치 총리가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패했거나 예상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면 3월 19일 날 그 못 박은 무슨 백악관 미일 정상회담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까지 했다는 점에서 일본 국민들이 야, 이 다카이치를 밀어야 미국의 전폭적 지원 아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구나라고 전부 그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그 10대부터 18세부터 6, 70대까지 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나이와 연령대에 따라서 지지층이 나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의 저 승리에는 남녀노소 연령 구분이 없이 지지를 했다. 야당이 지리멸렬했어요 또. 공명당이 이제 연립여당 하다 떨어져 나가서 입헌민주당하고 무슨 선거 연합을 하네 어쩌네 했는데 둘이 안 맞으니까 뭐냐 니들은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야당 지지층들이 또 투표를 안 해버리거나 다카이치 총리를 찍으니까 이게 뭐 3분의 2의 압도적 승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카이치 총리가 국내적으로는 뭘 해서 이겼느냐 세금을 깎아줬어요. 예. 소득세. 이게 원래 그 일본에서는 야당의 공약입니다. 그런데 과감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 보수 정당 출신의 다카이치 총리가
그 우리 일본 경제가 튼튼하니까 소득세 감면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자신감이 경제적으로도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을 밀어야 우리가 복지와 이 경제적 번영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 투표를 했으니까 이번 승리로요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를 뛰어넘어서 일본 역사상 가장 성공한 총리가 될 기반을 지금 다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3분의 2 의석을 이제 중의원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자민당 혼자서 이제 중의원만을 놓고 보면 개헌도 할 수 있어요. 예. 다만 일본은 양원제라서 참의원이 좀 딸립니다. 봐봐 3분의 2가 안 돼요. 그래서 2028년 참의원 선거까지는 개헌을 하려면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는 모든 걸 다카이치 총리가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자, 뒤에 가서 미국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이 다른 차원에서 중국 문제와 한번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이후에 미일 동맹에 각별한 이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뭐 각별한 조치도 해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의 노골적인 군사적 행동, 특히 대만을 위협하는 대만 해협 어떤 주변을 위협하는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맞서는 행동, 중국에 맞서는 행동을 했는데 중국이 이제 그런 조치를 다카이치 총리가 하니까 뭐 이중물자 수출 통제, 아마 일본이 꼼짝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히토류 관련된 포함해서 이중물자 수출 통제도 하고 강한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맞섰는데, 자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나 일본을 공격한 것이 이번 선거와 어떤 연계가 있을까요? 연관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중국 시진핑이 다카이치 총리의 예. 선거 참모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볼 정도로.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전혀 주눅이 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네.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양안 문제에 있어서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오히려 득표에 도움이 됐어요. 다시 말해 다카이치 총리가 그 선거 유세 도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만에 있는 일본인, 대만에 있는 미국인을 구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가겠다. 이 말은 그냥 시진핑이 뭐라 하건 말건 자위대를 이제 외국 군대의 그 싸움에 내보내겠다는 뜻이에요. 참전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중국이 이걸 왜 그러면 또 무슨 경제보복이니 하는 카드로 되받아치지를 못하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 중국이 지금 장유샤라는 그 2인자를 숙청을 하면서 장유샤의 일파였던 중국 군부내의 그 그룹들을 지금 전부 지금 숙청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뭐 막강 중국 인민해방군이지 지금 군사령부 체계가 지금 와해돼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중국이 미일 연합군하고 붙는다고 하면 시진핑이 내뺄 판이에요. 지금 시진핑이 뭐 대륙의 주인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군사력이 아마 마오쩌둥이 신중국 만든 이래로 지금 가장 취약한 때가 아닌가. 사람들을 다 숙청했다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그 과거에 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중국 관련돼서 뭐 내각이 어떠니 무슨 쿠데타가 일어났니 하는 것들은 대단히 이제 신빙성이 낮은 정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중국이 지금 뭐 일본 압박할 계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손을 굳게 잡음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미일 동맹 쪽으로 확 기우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국도 힘이 빠지고 러시아는 이 문제에 지금 개입할 처지가 못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인도하고 미국이 지금 그 관세 협정을 맺으면서 기름을 지금 러시아산 기름을 안 사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힘의 균형이 급격히 미일 동맹으로 쏠리는 이런 처지에서 이재명 정권이 잘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양다리를 건친다든가 뭐 계속해서 친중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면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중국 관련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봤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진행된 상황 중에 중국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나오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선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지지 표명을 했다. 그게 경제 안보의 안정성에 상당한 도움이 됐을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실제로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이치 총리 지지선 이게 어떤 차원에서 비춰졌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미국 대통령이 외국의 무슨 대통령 선거나 총리 선거도 아니고 네. 일본의 이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서까지 저렇게 얘기를 한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만약에 저렇게 했다가 나카이치가 지금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저렇게 압승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못할 경우에 정치적 부담이 대단히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게 한 배경은 미국의 CIA라든가 그 막강한 정보 네트워크가 이미 그 일본의 여론이랄지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해 보니까 다카이치의 압승각이라고 뭐 요새 그러잖아요. 이미 그게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선제적으로 지지 선언까지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번에 다카이치가 그 승리하고 나서 바로 트럼프에게 대단히 고맙다고 지금 그 치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고맙다는 어떤 인사를 먼저 건넨 건데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는 말 한마디로 뭐 천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굉장히 어깨가 지금 우쭐하게 된 거죠.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오는 그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뭐 텍사스주의 그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좀 참패하고 그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는 상태에서 일본에서의 저런 압승이 결국 트럼프의 공적으로 이 계산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강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역대 지도자들을 보면 과거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든가 예. 그 이전에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런 건 너무 워낙 옛날 일이라고 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 보면은 그 강한 총리들 예. 예를 들어서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토라든가 또 지금 여러분이 최근에 일본 총리 중에 압승을 했다고 말씀드린 1986년 총선에 그 다카소네요. 다카소네 야스 네. 나카소네 야스히로 네. 이런 총리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성 다카이치가 그 워낙 이제 이런 거잖아요. 무릎에 인공관절을 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총리를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남편의 목욕을 손수시키는 주부의 면모를 갖고 있다. 그리고 다른 취미도 없어요. 식사도 이제 본인이 혼밥하면서 예. 총리 관저도 아닌 그런 중의원 때 자기가 이제 있던 그 의원 관사에서 같이 지낸다. 3시간, 4시간밖에 잠을 안 잔다는 얘기는 일본 국민 전체에게 근면 성실한 지도자, 사심 없는 지도자 이런 것으로까지 비쳤고 그다음에 일제 그 부정축제라든가 지금 자민당이 그 홍역을 앓고 있는 부패 스캔들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깨끗한 정치인. 여러 가지로 다카이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판에서 벌어진 선거였다. 이렇게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남녀노소 연령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지지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요 예. 다카이치 총리 손에 좀 밴드가 이렇게 그러네요. 예. 손에 야. 저게 왜 그러느냐? 예. 류머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본인이 예.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저걸 가지고 악수를 많이 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관절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관절 통증이 도진 거예요. 그래서 저 밴드를 한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저걸 보고 저게 알려지고 나서 일본 국민들이 더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러겠네요. 관절염을 앓고 있는 총리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어떻게 해야 선거에서 진짜로 이기는 것인지를 좀 배워야 되겠다. 누군가를 향해서 저는 말합니다. 예.
자, 누군가를 향해서 말합니다. 예. 속보를 좀 전해드려야겠네요. 마침 미국 이야기를 하다가 다카이치 총리 이야기와 연관된 관절염 이야기도 하게 됐는데 속보가 나왔네요. 스콧 베센트 관련된 속보가 나왔네요. 네네. 미 재무장관이 일본 여당 압승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일본이 강하면 미국도 아시아에서 더 강해진다. 다카이치 총리는 훌륭한 동맹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관계에 있는데 이러면서 오늘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 내용인데 아주 속보 형태로 나왔네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특히나 스콧 베센트, 그러니까 전쟁부 장관도 아니고 미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일본이 강하면 미국도 아시아에서 강해진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윤철이 베센트 만나가지고 환율 좀 도와달라고 어찌 보면 애걸복걸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베센트가 그냥 보도자료 하나 내가지고 환율이 너무 올라간 거, 원화 가치가 저평가된 것은 현재의 한국의 어떤 기업들의 기초 체력에 비춰서 과도하다. 네. 이 말 한마디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두 개입이 돼서 환율이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다예요. 그런데 베센트가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은 지금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그 뒤에 뭐 국민연금이 개입했니 많이 해가지고 좀 떨어졌다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 원화의 가치가 일본 엔화의 가치와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그러네요. 이걸 이제 영어로 커플링이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일본 엔화 가치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됐느냐. 미국이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예. 그 바람에 우리 원화 가치도 일시적으로 좀 올라갔던 거예요. 그 정도로 미국의 재무장관이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일본을 아시아 동맹의 1번으로 생각해요. 안보도 그렇습니다. 안보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1 미군 사령관이 공군 중장에 불과해요. 근데 주한미군이 한 28,500명, 근데 주1 미군이 55,000명이에요. 격이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조만간 주1 미군을 더 강화해서 6, 7만 명 선으로 늘리고 사령관을 이제 대장으로 올리고 그러면서 이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 중장으로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어떤 그에서 동북아시아 전체의 미군을 통할 지휘한다고 하는 계획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 말은 경제도 안보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다. 일본 말로 흔히 이지방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지방이 된 겁니다. 네. 자, 중간중간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중간에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 향후에 이제 다카이치 연립 여당 또는 다카이치 내각이 향후에 일본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벌써 주목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 예상하세요? 이미 선거 공약 유세 때 밝혔지만 강한 일본, 안보도 강하고 경제도 강한 일본. 일본은 아시다시피 미국 국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외환 보유고가 짱짱한 나라.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통화 사업을 통해서 달러를 무한정 공급해 주겠다는 나라. 이재명 정권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국이 중시하고 이뻐합니다. 좀 속된 말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제는 강하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앞으로 모든 중요한 경제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상의할 거예요. 네. 그럼 미일이 또 중시하는 데가 어디예요? 대만이잖아요. 대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보 면에서도 양안 문제에서 중국을 배척하고 대만을 지킨다는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 미국 중심의 질서를 만든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동맹, TSMC, 일본의 소부장, 미국의 막강한 어떤 자금력과 노하우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반도체 동맹 또 히토리 동맹 이번 입국을 구하는데 거기에 이재명 정권은 없어요. 네. 그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 히토류 동맹 속에 한국을 뭐 초대 의장으로 그 시켜준다고 하니까
뭐 맞긴 맡았는데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제 트럼프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3월 19일 날 맞아들인다고 하는데 아마 엄청난 그런 미일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발표한다고 하고 일본에 이제 사실 제가 보기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아니라 다카이치 사나이 황제가 돼서 가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아니 자민당이 316석을 가졌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결정하면 그날바로 정책이 돼버려요. 참의원이 그 야당 중심으로 지금 의석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과반수라고 하는데 참의원이 일본 헌법은 뭔가를 결의해서 또는 중의원의 의석을 그 의안을 뒤집어도 재의결을 해가지고 3분의 2로 오버룰이라 그러죠. 예. 뒤집으면 그게 법이 돼요. 중의원 중심의 국가인 거예요. 그런데 316석을 가졌으니 다카이치 총리가 다 결정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이재명이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도 다카이치한테 잘 못 보이면 이제 우리가 미국에 관심 살 일도 없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사실상 미일 동맹으로부터 이재명 정권이 왕따를 당하는 결정적 선거가 이번에 되지 않겠는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까지도 봅니다. 예. 한 가지 우리와 연관된 문제 한번 좀 약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총선 압승을 분석하는 내용 중에 다카이치 총리는 흔히 말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알려져 있고 강한 우파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잖아요. 또 총리로 취임한 이후에도 우파의 강한 정책들, 강한 일본을 표시하기도 했고 중국에 맞서기도 했고 경제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정책, 아까 이제 세금 문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통적으로 우파 정책을 가지고 사실은 어쩌면 설계하고 계획하고 일본 국민들과 때로는 일본을 설득하고 또 중국에 맞서기도 했는데 오히려 강한 우파의 정책,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제대로 잡아서 싸우니까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무당파까지 흡수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실정을 좀 말씀드리면 네네. 왼쪽 깜빡이 넣고 가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돌고 오른쪽 예. 깜빡이 넣는데 왼쪽으로 가고 어떨 때는 양쪽 깜빡이 켰는데 그러면 멈추라는 건 줄 알고 가다가 그냥 들이받고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정책의 시그널이 너무 혼선스러워요. 대통령이 대한상의에 무슨 그 보도자료가 잘못됐다는 거를 본인이 발견한 게 아니고 어떤 인터넷 칼럼니스트가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한 거를 옳거니 이거지 하고 게시하면서 그 공격을 하니까 지금 뭐 산업부 장관 김정관은 즉각 감사한다 그러지 국세청장도 뭐 나서가지고 무슨 그거 2,400명이 아니라 139명밖에 안 돼 가짜 뉴스다. 국세청장이 떨쳐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대한상의에 대해서 뭔가 다른 세금 압박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부총리 구윤철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대통령 한 사람이 이렇게 뭘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고 그게 또 때때로 국정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식이면 앞으로 그러면 정부나 이재명 정권이나 이런 쪽에서 불편해할 만한 통계를 아예 인용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효과를 지금 노리는 것도 같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 난리를 치니 무슨 언론이 어떤 통계를 인용할 때 아니 통계라는 게 대한상의의 어떤 직원 하나가 잘못한 게 아니라잖아요. 대한상의의 그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 그 누군가가 기사를 써서 올리면 그걸 다 검증을 자기끼리 해보고 나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대한상의 전체가 문책 대상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또 꺼내냐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그런 어떤 독주를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이 완벽하게 그 다카이치 그 총리의 정책을 뒷받침해 주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파 정당인데
감세를 해요. 소득세. 예. 이번에 그게 가장 크게 먹힌 거예요. 원래 우파 정당은 그 감세가 이제 정책이 아니에요. 일본 우파 정당에서요. 일본에. 예. 근데 왜 그걸 과감히 도입을 했을까? 선거에 도움이 되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풍부한 외환 보유고 또 미국이 무한정 밀어줄 거라는 자신감. 그러니까 승리가 온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 혼자만의 다카이치 혼자만의 힘으로 저런 압승을 이뤄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미국인데 미국을 일본의 그 다카이치 정권이 자민당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미국 활용법을 이번에 제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자신감. 좌파든 우파든 국민에게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밀고 나가는 어떤 그런 그 추진력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번 승리를 이뤄냈다고 지금 분석가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도 지금 갈수록 취임 8개월이 넘어가면서 자꾸 옛날에는 뭐 그래도 실용이라도 좀 이렇게 추구하고 그 우파 눈치도 좀 보고 하더니 요새는 뭐 선거가 코앞이라 그런지 좌파 일변도 정책으로 지금 더 엑셀을 밟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일본의 예지만 타산지석으로 좀 삼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일본의 선거 결과가 동아시아 지역에 여러 변화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앞서서 했습니다. 뭐 대북 정책에서나 대중 정책에서 근본적 변화가 있을 텐데 한국과 연계를 하면 한국의 경제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요 주제 중에 먼저 좀 할게요.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압승을 하면서 일본 시장 내에서는 엔화 약세 그러니까 엔저가 시작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금 경제 금융 정책의 방향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힘이 실린다는 거죠. 엔화 약세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원화 이 한국의 환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 원달러 환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엔화는 그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때때로는 강한 엔화, 때때로는 약한 엔화 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미국이 그것을 철저히 다카이치 정부에 그 맞춰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예뻐서 엔화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우리의 그 어떤 액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결정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가면서 나온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한동안 그 원화 가치가 뚝뚝 떨어진 것이 그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이 좀 떨어진 게 국민연금이 한 50억 달러 가까이 그 환율 방어를 썼다에 갖다 동원했다. 이것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오늘도 좀 환율이 불안한데 이게 지금 1,460, 70원 선까지 또 거의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와 일본 경제가 같이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 방도를 우리끼리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점에서 환율이 대단히 불안한 것은 여전히 그 미국 주식이 좀 주춤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서학개미들에 의한 환율은 상승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오늘도 뭐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방선거를 그 앞두고 이재명 정권이 인위적으로 지금 계속 연기금을 동원해서 이 주가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도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한국 경제의 실력이 지금 주가 지수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 나면 나머지 주식들의 성적은 아직도 안 좋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우리가 주가가 곧 대한민국의 경제의 어떤 그 힘이다라고 하는 그 공식을 가져가는 것은 대단히 좀 그
잘못된 어떻게 보면 오판을 부를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우선 일본의 이번 총선 결과를 중심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 이후에 일본이 어떤 변화를 할 것인지, 특히 중국이 어떻게 맞설 것이고 일본과 강한 일본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문제를 좀 압축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도 연관이 파생되는 연관성이 다 있을 것으로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조치가 상당히 귀추에 주목을 받고 있는 조치가 있어서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주요 파트너 국가들에게 미국의 무기를 우선 판매하고 이전한다는 그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후에 다음 날이죠. 그 행정명령 발표 다음 날에 7일 날에 이런 또 조치를 했어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그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달에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겠다 해서 그 소개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대만의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나삼스 그 패키지 등을 대만에 판매하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서 상당히 중국이 발칵 뒤집혔는데, 미국이 아주 구체적으로 좀 나서고 있네요. 중국 군사 공격에 대비하는 대만의 어떤 지원, 판매, 무기 판매 이런 상황인데 어떤 상황으로 보세요? 한마디로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대만을 넘보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미사일 방공 체계는 중국이 가깝다고 대만을 만약에 뭐 이렇게 무력으로 침공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지금 일본과 함께 괌과 또 제7함대 등등을 포진시켜 가지고 대만을 지키겠다라는 방위 공약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이익에 어긋나는 국가에는 무기를 안 판다. 근데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미국의 국가 이익과 관련된 나라에게만 그 첨단 무기를 팔겠다는 거잖아요. 같은 돈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대만에 대한 굳건한 방위 공약을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중동이라든가 제3세계에서도 미국 무기가 최고라는 걸 이미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저번에 그 베네수엘라 사태 때도 뭐 봤고 또 그 중국 러시아와 가까운 그 중동 국가나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도 역시 미국 무기가 최고인 거예요. 마지못해서 무슨 러시아제 무기, 중국제 무기 샀는데 엉망인 거예요. 싼 맛에 사고 그 중국이나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사고 그 같은 또 그 이념적으로 좌파니까 또 사주고 그랬더니 엉망이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저 발표는 그런 데 따라서 행동은 중국 러시아하고 같이 하면서 무기는 우리 걸 산다? No, 안 돼.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건 그냥 그 미적지근하게 볼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저번에 그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차관이 왔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방위비를 3.5% GDP 대비 올리기로 해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그 지금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 뭐 이재명 말로 회복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첨단 무기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예. 감시 장비도 필요하고 그거 중국제 장비, 러시아제 장비 샀다가 저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때 미사일 탐지 하나도 못한 거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든 회복이든 하려면 미군 장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한미 동맹이 있는데 우리한테 팔겠지. 아니한 기대라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말을 한 겁니다. 한국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무기 팔지 않아. 그러니까 이 점은 그 항상 지금 이재명 정권이 미국에서 무슨 말 나오면 좀 안이하게 허투루 판단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관세 문제도 3월 9일 날까지 법안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
금방 되돌려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알아듣게 여러 경로로 김정관에게도 말해, 구윤철에게도 말해, 뭐 어찌 보면 김민석에게도 말해, 그렇게 계속 경고를 해주는데도 이재명 정권이 아니야, 안 그럴 거야. 우리 미국이 우리한테 그럴 리가 없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될 수 있는, 오판을 부를 수 있는 판단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꼭 눌러주면 좋겠네요. 전한길 씨하고 이준석의 맞짱 토론 문제는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전한길 강사의 이야기와 관련한 부분에 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인 뭐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상호 인정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는 필요하겠죠. 그 부분은 좀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이야기를 좀 다음에 하죠. 방송에 지금 아시아가 흔들흔들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한번 좀 함께 지켜보면서 함께 상황을 토론을 하고 또 의견도 주시면 좋겠네요. 일본의 총선 결과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또 아시아에 미칠 영향, 특히 동아시아 쪽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댓글을 좀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만의 무기 판매가 미국이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이면 지금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미중 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측이 이 미중 회담 관련해서 혹시 이 회담을 연기하자거나 취소하자고 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은 그 내부적으로 장유샤 파벌을 지금 속속들이 이 숙청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아무리 공산당 정권도요 숙청을 하는데 그렇게 좀 빨리 못해요. 속속들이 군부 곳곳에 장유샤의 그 인맥이 그 포진한 지가 벌써 30년이 다 돼간다잖아요. 3년 동안 심어놓은 세력을 뽑아내는데도 시간이 걸릴 텐데 30년씩이나 심어놓은 세력을 그 다 솎아낸다. 지금 중국이 남의 나라 뭐 혹은 대만 문제 뭐 이런 데다가 간섭할 만큼 군사적으로 여유가 없다. 이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4월 달에 있게 되는 그 미중 정상회담은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우위에 있었고 미국이 더 아쉬울 게 많았었는데 지금 저는 점점점 분위기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거꾸로 됐다고 봐요. 미국이 4월에 베이징 안 갈 수도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왜냐하면 일본에서 압승을 거두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동북아시아의 세력 판도를 미국이 지금 헤게모니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잠정 조치 수역에서의 뭐 철거물이라든가 그러면 지금 대만뿐이겠습니까?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지금까지 보면 그 눈치를 보던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누구 편에 서겠어요? 뻔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지금 1대1로 한다면서 여기저기 돈 뿌려놓은 거 거의 다 폭망 중이라고요. 네. 무슨 고속도로 태국에서 무너져서 뭐 우리 한국 사람도 하나 죽었죠. 여기저기서 야 그동안 중국 돈 받아가지고 그 개발도 많이 하고 뭐 1대1로에 그 참여해서 좀 재미도 봤는데 문제는 중국이 1대1로 사업에 돈을 준 것은 무상 기부가 아닙니다. 고율의 고리 이자 놀이를 한 거예요. 뭐 그게 그냥 무슨 그 중국이 돈 남아돌아 가지고 그 나라에 갖다 준 게 아니고 나중에 그 투자한 나라로부터 다 뽑아요. 심지어 그 시설에 대한 소유권까지 가져가는 판이에요. 당신네들은 이용만 해라. 그런데 그것도 부실해진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시진핑한테 지금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보고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좀 와달라고 참 애걸해야 될 상황으로 국면이 좀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이 안 열려도 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일본 그 우파 정당의 압승은 굉장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줬을 것이고 경제 안보 면에서 그야말로 이 천군만마 같은 세력을 하나 얻었다. 자꾸 이러면서 이제 이재명 정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이재명 정권이 어디에 서야 할지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계속 철진한 친중 스탠스를 계속 가져갈 경우에 미국이 저는 제가 볼 때 적어도 2, 3일 안에 연방관보 개제 발표할 것 같아요. 꽤 시간을 줬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재명 정권이라든가 이재명 정부의 부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한미 투자 특별법만 통과시켜주면 만사가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아니라고요. 쿠팡 문제가 1월 23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정식으로 올라갔습니다. 로저스 대표가 직접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온풀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번 알아듣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옛날에 빌 클린턴 때 나온 유명했던 말. 문제야. 아니,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투자 문제만이 아니야. 너희들은 왜 약속한 투자 안 한다고만 우리가 이러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고 쿠팡 문제도 하나의 핑계일 뿐이고 미국 빅테크에 대한 차별 대우. 온라인 플랫폼법을 왜 우리는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밀어붙이느냐. 그래서 위성락이 얘기했잖아요. 법안이 통과돼도 관세 인상이 그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것만 통과시키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제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재명 정부의 인식이 너무 느슨하고 안이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중국 관련된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상황, 미중 정상회담에 정상회담이 개최될지 여부에 대해서 오히려 중국이 매달리는 상황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살펴보다 보니까 마침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앞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속보 중에 이란 관련된 부분이 있네요. 이란 관련된 부분 한번 잠깐 연관해서 살펴볼게요. 지금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협상이 합의는 안 됐습니다. 협상은 깨졌고 추후에 다시 협상을 진행하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라늄 농축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좁혀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란의 당국자가 이란을 공격을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하겠다 이렇게 이란도 밝혔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앞서 베센트 장관이 오늘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 관련된 소식을 전했네요. 이란에 관련된 중앙은행, 구제, 금융, 인플레이션, 통화가치 하락 이런 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왜 일어났는지 여러 상황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쥐들이 배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란 지도부는 미친 듯이 자금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재무부에서 그 동결된 자금을 이란 국민을 위해 되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지금 이란의 지도부들이 한편으로는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한다. 미군 기지 타격한다. 이러면서 이란 지도부들이 자금을 해외로 막 보내고 있다고 지금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CIA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해서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갈 때의 상황과 예. 지금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CIA는 먼저 이 반미 정권을 솎아낼 때 축출시킬 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는데 이란은 베네수엘라에 비해서 훨씬 혁명 수비대라든가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경도돼 있는 그러니까 그냥 베네수엘라는 어떤 종교의 목을 매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란은 아시다시피 그런 나라예요. 따라서
CIA의 정교한 작업은 지금 뭐냐면 자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이미 전개돼 가지고 모든 작전 준비를 마친 지가 지금 일주일이 넘었어요. 그야말로 명령만 내리면 오늘 밤이라도 때릴 수가 있어요. 이미 제가 볼 때는 타겟들도 다 정해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정보를 CIA가 지금 그 이란의 하메네이파들에게 흘리는 거예요. 야, 그 험한 꼴 보지 말고 니들 그 퇴로를 열어줄 테니까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가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탈출 기회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CIA도 아마 그러고 있을 것이다. 진작에 하메네이 가족들은 러시아 같은 데로 이미 망명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외무장관이 그 인터뷰를 했는데 오만의 그 무스카트라는 데서 나는 처음에 미국하고 이란이 마주보고 회담하는 줄 알았더니 오만 외무장관을 사이에 두고 방자하고 향단이 놓고 하듯이 그 전해라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식의 회담을 하루 종일 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미 그 아까도 뭐 화영과도 잠깐 얘기하던데 뭐 우리는 뭐 핵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기지가 공격받으면 우리도 미군 기지를 공격할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 얘기는 그래도 이란의 장관식이나 돼가지고 자존심상 해보는 얘기인데 미군 기지 공격하려다가는 정말 이란은 10배, 20배의 보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웬만하면 그 미국은 사우디라든가 친미 그 아랍 국가들하고 관계를 안 무너뜨리면서 하메네이 정권만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란과 교역하는 나라에게는 관세를 추가로 25%씩 더 물리겠다. 그 얘기를 왜 하는 거겠어요.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지금 제재 수단이 없어요. 이란은 지금 경제가 거의 그 완전히 망한 수준.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제가 볼 때 링컨호에서 굳이 뭐 미사일 안 쏴도 돼요. 이란 내부에서 무너질 그 어떤 여건이 지금 다 마련돼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도 물론 이란과의 교역량은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란하고 우리가 교역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괜찮겠지 이렇게 또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 미국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된다고 봐요. 상징적으로 거래가 아주 적으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란과 경제적으로 전혀 그나마 하던 거래도 끊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경제적으로 그 타격이 없으면서 생색은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좌파 정권은 그런 걸 하기도 싫고 할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볼 때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카이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맨날 이재명이 뭐 저번에 그 나라가 가지고 만나서 뭐 드럼 같이 치고 뭐 서로 선물 주고받고 다음에는 내 고향 안동으로 오세요. 그러면 뭐 하냐. 다카이치가 정말로 어떻게 미국을 사로잡는지 어떻게 들었다 놨다 하는지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 노하우를 배워와야지 둘이서 같이 드럼만 친다고 이게 다카이치 총리의 그런 노하우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다른 장면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과정에서 하나의 장면이 또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사진 한번 볼까요? 이란과 협상장에 자, 미 중부사령관이 참석한 지금 장면입니다. 저거 대단히 상징적 장면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사실 해군 지금 정복을 입고 군인이 정복을 입고 와서 상당히 놀라기도 했는데 여러 해석이 있어요. 저 오른쪽에 하얀 터번 쓰고 있는 사람이 오만 외무장관이에요. 네, 네. 이란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네, 저게 네. 저런 식으로 이제 오만 장관에게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미국 대표단 가고 난 뒤에 또 저 자리에 이란 사람들이 와서 앉아가지고 네, 네, 그렇더라고요. 미국이 뭐라 합니까? 자 그런데 미 중부사령관이라는 게 뭐냐면
중동 지역을 책임지는 사령관. 지금 에이브러햄 링컨호 선단을 비롯해서 이란을 노려보고 있는 모든 전력의 총사령관이에요. 저 사람을 저 자리에 내보냈다는 거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도 돼요. 아, 누구시죠? 그랬더니 그 중부군 사령관.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 쿠퍼 사령관이 바로 오늘 밤에라도 이란 공습을 하거나 하메네이 궁을 콩가루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똑바로 전해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중부사령관 저 정복만이 아니라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평상시 이제 훈련 때라든가 할 때 이제 US 네이비 이렇게 옷을 입는데 저 때는 미 해군 정복을 입고 딱 갔다고 하죠. 그 장면 한번 상징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국내 문제로 잠깐 좀 마지막 주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을 세게 때렸습니다. 자, 주진우 의원 한번 페북을 한번 볼까요? 페북을 통해서 한번 이재명을 공격했는데 페북 내용을 보겠습니다. 집 팔라고 국민협박 이재명 본인 아파트는 얘기했습니다. 분당 아파트 왜 보유하고 있느냐? 뭐 다주택자도 이야기하고 똘똘한 한 채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왜 본인의 똘똘한 한 채는 안 파시냐? 집값 잡을 자신 있으면 당장 아파트 팔고 퇴임 후에 다시 사라 해서 분당 아파트부터 팔아라. 왜 거주하지도 않는데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 엄청 공격을 하던데 실거주하지도 않는 분당 아파트는 왜 보유하느냐. 지금 청와대에서 살고 있으면서 상당히 직격하는 발언이네요. 저건 뭐 특별하게 이재명을 공격했다기보다는 네. 아니 국민들도 다주택인 국민들도 다 사정이 있다. 네네. 비거주 1가구만 한 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도 사정이 있다. 그런데 무조건 그 사람들을 마귀처럼 여겨가지고 집을 팔라고 자꾸 그러니 주진우 의원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분당 그 아파트는 2022년에 그 이제 인천 계양을 해서 출마하기 위해서 거기 전세 놓고 지금 계양을로 갔다가 배지 달고 그 뒤에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용산 대통령 관저 그러다 이제 청와대 그리고 앞으로도 이력으로 그때 한 4년 가까이 그렇게 하다가 비워뒀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 임기가 뭐 앞으로 4년 넘게 남았으니까 그러면 도합 8년간 거의 뭐 이 비거주 1주택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박지원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은 그러면 뭐 퇴임 후에 어디로 돌아가느냐. 왜 그렇게 집을 팔라고 잔인하게 얘기하느냐. 아니 그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비거주 1주택을 하면서 전부 투기꾼 취급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갑자기 발령을 어디 시골로 받았어. 뭐 문제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 무조건 팔고 내려가서 무주택자로 내려가서 그 시골집 사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점을 왜 고려하지 않느냐면서 그 대통령부터 그 분당 아파트 팔어라 안 살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이건 물론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겠지만 슬그머니 한때 그 2023년인가에 그 인천 출마했을 때 계양을 할 때요. 그 판다고 그랬었죠. 24억 원에 내놨다 그랬어요. 예. 아니 24억 원짜리로 내놓았으면 팔려고 마음먹었으면 진작 팔았겠죠. 안 팔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또 지금 알아보니까 거기가 재건축 선도지구 아파트가 됐대. 그 값이 뛴 거예요 또. 6억 원이 넘게 뛰었대. 그러고 나서는 그 재건축을 하려면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주민 동의도 그 아파트 주인이 한 걸로 돼 있어. 그 아파트 주인은 이재명이에요. 본인 난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나는 몰랐다. 그 누가 동의해요? 그런 사실들을 주진우 의원이 지적하면서 아니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 왜 남들 보고는 비거주 1주택도 무거운 세금을 물릴 수 있다라고 슬쩍 어떻게 보면 그 압박을 하느냐.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주택자가 마귀가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이 지방에서 많은 집을 사서 전세 월세를 놓으니까
20, 30대들이 또 없는 사람들이 그런 전셋집 살고 월세를 조금이라도 싸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팔면. 아니 그러면 지금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 그 다주택 매물 나오면 그거 살 능력이 돼요? 살 수 있게 하려면 대출을 풀어주든가 갚을 능력이 있는 2030, 40, 50 누가 됐든 갚을 능력이 있는 걸 검증해 봐서 갚을 수 있다. 그러면 10억 원도 대출을 해줘야지. 네. 미국은 그렇게 해요.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대출 규제를 하지만 팔지도 못하게 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무조건 집을 팔아라.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분당 집부터 파세요. 그랬더니 박지원 같은 사람 한 얘기는 아니 대통령은 그러면 어디 가서 살아란 말이냐. 아니 퇴임 후에 다시 사면 되지. 왜?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이 하는 얘기는 이번에 내 말 듣고 집 팔아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당신이 몇 년 뒤에 떨어진 집값을 싸게 사면 좋지 않느냐. 지금 이 논리 아니에요. 그 말이 믿음이 가는 국민이 우리나라의 그 문재인 때부터 학습 효과가 있는데 그 말 고지고대로 들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순을 주진우 의원이 지적하고 주장한 것이다. 예. 자, 그럼 이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앞서 이제 지금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처럼 본인의 분당 아파트는 이미 인천 계양을 갈 때 팔겠다고 하고 뭐 내놨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팔렸다고 하는 건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선도지구였다. 어마어마하게 그 사이에 6억이 올랐다. 6억은 조금 오른 거고요. 예, 나중에 제일 기가 막힌 건 말씀드린 대로 예. 재건축 동의를 해줬다잖아요. 안 팔겠다는 뜻이지. 예. 아니면 프리미엄 보고 더 오를 때 팔겠다. 그런 거죠. 예. 자, 다주택자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이동을 해서 똘똘한 한 채까지 공격을 하더니 이제는 임대사업자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 뭐 열척, 몇백 척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까지 이러지라는 것을 조건을 상당히 걸더니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LH공사, SH공사들도 공공주택, 임대주택 사업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하는데 다 그게 임대 사업을 하는 건데 야 그게 문제가 되는가요? 개인은 문제 있고 LH와 SH는 문제 없다는 것인가요? 자, 그 장면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이 정부 청와대 고위공직자 주식 부자이면서 이 다주택자 문제가 제기됐었잖아요. 그렇죠. 일부 사람들이 뭐 내서 팔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서학 왕개미도 있고 굉장히 고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사람들 이름도 지금 얼굴도 지금 떴는데 이 국민들 향해 사실상 협박을 하면서 청와대나 내각에 있는 자기 단속은 잘 제대로 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노재현 씨 보세요. 네. 명색이 보수 대통령의 아들이잖아요. 예. 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그 미국법 변호사 따고 경제 활동을 했다면 아마 그 무슨 미국 변호사 활동한 것이 다인데 예. 무슨 기업을 특별히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재산이 530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한간에는 결국 저것도 그 누나인 노소영 씨 비슷하게 노태우 비자금하고 관련이 있는 돈 아니냐. 추정을 해요. 추정. 왜냐하면 노재현이 어떻게 저 많은 돈을 모았지?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네네. 그 아버지가 뭐 한중수교 했다고 또 보수 인사였는데 어쨌든 이재명 정권의 초대 주중 대사가 돼서 자 아들이 어려요 아직 젊죠. 그런데 아들의 주식이 60억 원어치야. 아버지가 65억 원. 아니 저는 노재현 아들이 더 궁금해요. 뭘 했길래 둘 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120 몇억 원의 주식이 다 미국 주식이야.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기가 막혀. 미국의 기술주만 쏙쏙쏙쏙쏙 들여서 샀더라고요. 예. 아니 중국 대사하고 아버지의 후광으로 중국 대사로 이재명에 의해서 발탁됐으면 중국 주식도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중국 가서 뭐 띵호화 하는 사람이 중국 주식 한 톨도 없어요. 웃기다 하는 생각했고
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잖아요. 예.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로 코스닥 상장 기업들 육성하는 데입니다. 장관이 됐으면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 주식도 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저 사람도 또 미국 주식이 한 보따리야. 저 엔비디아, 애플 뭐 쭉 나오네요. 예, 70억 정도를 가지고 있네. 그러니 누가 네. 믿냐고요. 누가 중소벤처 기업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장관시킨 사람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만 갖고 있다. 그다음에 뭐 저 이장영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재명의 법률 마름이잖아요. 청와대 테슬라 마니아야. 저것도 좀 적게 잡았네. 거의 100억 원어치 갖고 있어요. 테슬라 차만 2대. 아니 왜 이재명 정권의 애국자들이 국산차 안 타고 테슬라만 2대 갖고 있습니까? 그런 거 뭐 옛날에 일제차 탄다고 되게 씹었잖아요. 좌파들이. 네. 저러니까 내로남불 소리가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최니 김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다카이치 총리 일본의 압승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대만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무기 판매 소식, 방중 미중 회담,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부동산 공격 관련하면서 내부의 청와대 공직자, 정부 공직자의 행태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예,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의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카드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